안녕하세요. 편안한 노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이 겪는 시련과 그 시련을 자신만의 힘으로 이겨내고 마침내 평온한 삶을 되찾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전 남편은 제 모든 자산을 동결시키고 저를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려 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길거리로 쫓겨나 울며 불며 매달리는 처량한 이혼녀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셨나요? 틀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8년간 한 올 한 올 공들여 짜온 거미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왕이라 착각했던 그 남자의 관 뚜껑에 오늘 제 손으로 직접 못을 박는 이야기지요. 이혼 조정이 끝나자마자 그는 법원을 나서기가 무섭게 은행 담당자에게 연락해 제 모든 계좌를 묶어버리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제가 무릎 꿇는 모습을, 제발 살려달라 애원하는 목소리를, 단 한 푼도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떠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아내를 자신의 그림자쯤으로 여기는 데 익숙한 남자의 오만한 웃음이었습니다. 저의 어리석음을 비웃고 자신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비웃었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 집에 발을 들인 첫 해부터 언젠가 떠날 사람처럼 살아왔다는 것을, 저는 무시당할 때 미소 짓는 법을, 모욕을 당할 때 침묵하는 법을, 통제당할 때 고개 끄덕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현명한 아내라는 가면 뒤에 제 자신을 숨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언젠가 그의 심장을 정확히 겨눌 수 있을 만큼 강해질 때까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제 이름은 윤서연입니다. 오늘 저는 강태준과 가정법원에서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그 고급 빌라를 나서기 전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보낸 7년. 저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살얼음판 위를 걷듯 위태롭게 걸었습니다. 집은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고 모든 것이 반짝였지만 온기는 없었습니다. 아쉬움은 없었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오직 해방감, 오랫동안 목을 조이던 족쇄를 풀어낸 듯한 가벼움이었습니다. 강태준은 검은색 세단의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리를 두려는 듯 창문은 절반만 내려와 있었죠. 그는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서는 명품 시계가 빛났습니다. 한때 제가 자랑스러워했던 그 번듯한 모습. 지금 다시 보니 그저 공허한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거기서 뭐해? 빨리 안 타. 10시 반에 미팅이란 말이야. 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재촉했습니다. 저는 대답 없이 차문을 열고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어찌나 차가운지 숨만 세게 내쉬어도 유리에 성에가 낄 것만 같았습니다. 운전기사인 김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 동정 어린 시선이 무척이나 익숙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패배자라고 생각했기에 저를 동정했습니다. 31살, 7년간의 경력 단절, 직업도, 돈도, 인간관계도 아무것도 없는 여자. 남편이 실증나면 버려지고 버림받은 아내는 길거리로 쫓겨나는 것. 이 사회가 여성들에게 겁을 줘 순종하게 만들려고 들려주는 흔한 이야기였죠. 차는 가정법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강태준은 마치 1분이라도 지체하면 통제권을 잃을까 두려운 사람처럼 빠르게 걸었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걸음은 흐트러짐이 없었고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모든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도장이 찍히고 얇지만 제 치욕스러웠던 인생의 무게가 담긴 서류 2통이 손에 쥐어졌습니다. 제가 서류를 받아 채 온기를 느끼기도 전에 강태준은 입꼬리를 올리며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 미소를 보였습니다. 윤서연 씨. 그가 마치 은혜를 베푸는 듯 느릿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부부였던 정이 있는데 내가 당신을 죽게 하겠어?
그는 자신의 서류를 서류 가방에 넣고는 제 얼굴의 미세한 표정 변화 하나하나를 즐기려는 듯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쓰던 가족 카드는 어제 정지시켰어. 휴대폰에 연결된 간편 결제도 다 끊었고, 아, 월급은 없었지 참. 그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매달 용돈으로 넣어주던 그 통장, 그것도 동결시켰어. 저는 고개를 들고 막 쓰러질 사람처럼 목이 맨 채로 눈을 동그랗게 뜨려고 애썼습니다. 태준 씨, 이게 무슨 짓이에요? 강태준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목소리를 낮췄지만 한 글자 한 글자는 제 귀에 똑똑히 박혔습니다. 이제 당신 몸에는 단돈 10원도 없을 거야. 빌라 도어록도 바꿨고 당신 짐은 가사 도우미 시켜서 다 싸놨어. 경비실에 맡겨놨으니까 찾아가. 아, 맞다. 당신 부모님 댁 경기도 외곽에 있지? 반년 전에 남동생 사업자금 때문에 집문서 담보로 잡혔다며? 은행에서 독촉이 장난 아니라던데. 그는 마치 연극을 감상하듯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래? 다리 밑에서 잘 거냐? 아니면 친정집에 돌아가서 부모님이랑 부둥켜 안고 울면서 옛날 이야기나 할 거냐? 그의 목소리는 잔인한 쾌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무릎 꿇고 빌어봐. 그럼 내가 마음이 약해져서 고시원이라도 얻을 돈 몇 푼 쥐어줄지 누가 알아? 옆에 있던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이상했습니다. 절반은 호기심, 절반은 불쾌감, 그리고 절반은 동정. 저는 서류를 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하얗게 파고들었습니다. 강태준은 제가 두려워서 떠는 줄 알았겠죠. 틀렸습니다. 저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고 있었을 뿐입니다. 8년 동안 강태준, 당신은 변한 게 없구나. 여전히 다른 사람을 발 뒤꿈치로 짓밟아 놓고는 아프냐고 묻는 것을 오락거리로 삼는 그 버릇. 저는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쉬고는 눈물이 적시에 차오르도록 눈꺼풀을 내리깔았습니다. 저는 결혼 초 진심이었던 그 감정을 되살려 연기했습니다. 아주 쉬운 일이었죠.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어요? 제가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가 비웃었습니다. 이건 인정사정의 문제가 아니야. 현실을 직시하라는 가르침이지. 윤서연, 당신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현실 말이야. 꺼져.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는 등을 돌렸습니다. 그 단호하고 빠른 뒷모습은 마치 쓰레기 봉투를 막 버리고 나서 후련해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차가 사라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후미등이 길모퉁이로 사라지자 제 얼굴에 떠올랐던 희생자의 표정은 가면을 벗듯 깔끔하게 사라졌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눈가의 물방울을 닦았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제가 쥐어짜낸 연기였습니다. 저는 5년 동안 들고 다닌 핸드백을 열어 안감 깊숙한 곳에 손을 넣어 낡은 휴대폰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흠집 투성이의 구형 폴더폰이었습니다. 단축키 하나를 누르자 신호음이 한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젊고 명료한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팀장님, 상황은? 제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예상대로입니다. 전부 막혔어요. 저는 손에 든 서류를 내려다보고 강태준이 사라진 방향을 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아주 좋아.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치 폭풍의 이름을 정하듯 말했습니다. 시작하죠. 태풍 작전 개시. 모든 관련 부서에 연락해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저는 전화를 끊고 낡은 휴대폰을 다시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제 등 뒤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제가 집에서 쫓겨난 불쌍한 여자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방금 거대한 분쇄기의 시작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분쇄기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바로 강태준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와 저는 택시를 잡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걸었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아직 한낮이 아니었지만 햇살은 뜨거운 층을 이루며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는 땀이 등을 적시도록 사람들이 저를 보고 방금 이혼하고 빈털터리가 되어 거대한 도시 속에서 길 잃은 여자라고 생각하도록 모자챙을 푹 눌렀었습니다. 지나치는 사람들의 시선 속에는 동정, 호기심, 무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 도시 전체가 제가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믿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길모퉁이 버스 정류장으로 들어가 쇠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을 펴자 손바닥 위에는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과 동전 몇 개뿐이었습니다. 10,000원, 5,000원, 동전들, 빈궁한 연극을 위한 완벽한 소품이었습니다. 저는 옆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일부러 돈을 다시 세었습니다. 복권을 파는 한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가씨, 이별했나 봐. 걸걸한 목소리로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적당히 붉혔습니다. 힘들겠지만 다 지나갈 거야. 저는 미소 지으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위로의 말들 저는 7년 내내 들었습니다. 강태준이 친척들 앞에서 저에게 망신을 줄 때마다 익숙하게 들었죠. 더 이상 질문받지 않으려면 고개를 얼마나 숙여야 하는지 정확히 알 정도로 익숙해졌습니다. 버스가 도착했고 저는 현금을 내고 올라타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람 냄새, 매연 냄새, 도시의 냄새가 뒤섞였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계획의 타임라인이 신호등처럼 켜졌습니다. 강태준이 계좌를 동결시킨 순간부터 시계는 돌기 시작했습니다. 3시간 후 그의 회사 재무팀은 유동성 문제를 보고받게 될 겁니다. 6시간 후 경기도의 주요 협력업체는 자금 흐름이 끊긴 것에 대해 항의 전화를 할 겁니다. 24시간 후 투자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져나갈 겁니다. 저는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늦추지만 않으면 됐습니다. 버스는 종점에 멈췄습니다. 저는 일주일 전 미리 준비해둔 낡은 캐리어를 끌고 내렸습니다. 안에는 수수한 옷 몇 벌, 단화 한 켤레, 얇은 수첩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간판 불빛이 깜빡이고 국밥집, 카센터, 다닥다닥 붙은 원룸들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도시 속의 작은 마을, 비좁고 시끄럽지만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곳, 익명성, 그것이 제게 필요했습니다. 제가 구한 방은 2층에 있었습니다. 계단은 좁고 난간은 녹슬어 있었습니다. 집주인 아주머니가 문을 열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혼자 살아요? 네. 보증금은 한 달치 선불이고 방은 좁고 화장실은 공용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돈을 건넸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손에 들린 돈을 보고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고. 문이 닫히자 텅 빈 방 안에는 낡은 철제 침대와 선풍기, 노란 백열등 뿐이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내려놓고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습니다. 골목 밖에서 들려오는 차 소리가 윙윙거렸습니다. 저는 5분, 10분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저를 감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허름한 방에 들어갔다고 보고할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캐리어 맨 밑바닥에서 다른 휴대폰 하나를 꺼냈습니다. 얇고 배터리가 가득 찬 최신형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저는 제 비밀 계획의 전체 구조를 아는 유일한 조력자 최지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고해. 팀장님 예상대로 전부 막혔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유령 회사 명의로 된 예비 계좌 3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금은 안전해요. 좋아. 경기도 협력업체에서는 이번 주 결제 대금에 대해 문의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답장하지 마. 초조하게 만들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두르면 지는 게임이었습니다. 저녁에는 골목 입구에서 7,000원짜리 국밥을 사왔습니다. 잔돈으로 계산하자 주인 아주머니는 저를 안쓰럽게 보며 깍두기를 더 얹어주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천천히 밥을 먹으며 가로등 불빛이 방 안으로 들어오도록 창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가난이라는 이야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런 사소한 디테일들이 필요했습니다. 국밥 그릇, 노란 불빛, 벗겨진 벽지를 찍은 사진 한 장. 이 모든 것은 정확한 장소, 정확한 시간에 사용될 것입니다. 9시. 낡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문자였습니다. 길거리에 나앉았다는 소문 들리던데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강태준의 사업 파트너 아내이자 소문내기 좋아하는 박이사 사모님이었습니다. 저는 짧게 답장했습니다. 네, 방금 작은 방 하나 구했어요. 상대방의 입력 중 표시는 한참 동안 깜빡였습니다. 강 사장님도 참 매정하시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제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시, 저는 불을 끄고 삐걱거리는 철제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자 머릿속에는 8년 전에 보이지 않는 장부가 펼쳐졌습니다. 결혼 첫 해에 강태준은 제게 가족 카드를 주며 은혜를 베푸는 듯 말했습니다. 집안 살림에만 써.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고. 저는 아주 작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장을 보며 몇천 원씩, 한 달에 몇만 원, 1년에 몇십만 원씩 모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기록했고 밤에는 그가 잠들었을 때 재무보고서 읽는 법을 공부했습니다. 최지민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안정적인 장기 투자를 배웠습니다. 저는 대박을 노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아남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 저는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누군가 지나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 가장 큰 두려움은 강태준의 비웃음과 함께 저 한강 변 빌라에 남겨두고 왔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낡은 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고 머리를 낮게 묶었습니다. 골목 입구 카페에 가서 가장 싼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켰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앉아 얇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실직한 여자가 할 일 없이 낙서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아무도 제가 곧 숨이 막힐 기업에 자금 흐름도를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지민이었습니다. 경기도 협력업체에서 두 번째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꽤 날카로워졌어요. 좋아, 그냥 둬. 은행에서는 곧 독촉장을 보낼 거야. 네, 예정대로요. 저는 씁쓸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강태준은 쓴맛을 싫어했죠. 그는 단 것을 쉽게 삼킬 수 있는 것들을 좋아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약점이었습니다.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서연 씨? 네.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저희 회사에 행정직 자리가 하나 났는데 월급은 많지 않지만 안정적이라서요. 저는 2초간 침묵하다가 고마움과 불안함이 섞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조금만 생각해 볼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천천히 고려해 보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낚싯바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정말 굶주렸는지 떠보기 위해 던져진 작은 미끼. 저는 미끼를 물겠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오후에는 방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버스터미널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오랫동안 서서 사람들이 오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저에게는 갈 곳이 없다는 이야기를 뒷받침해 줄 증인들이 더 필요했습니다. 저는 적절한 타이밍에 눈물 몇 방울을 흘렸습니다. 저녁에는 강태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단 한 줄이었습니다. 생각은 좀 정리됐나? 저는 화면을 보며 아주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답장했습니다. 시간을 좀 더 주세요. 3분 후 그가 답했습니다. 내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인내심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허약한 것이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최신형 스마트폰을 켜서 짧은 이메일 한 통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없었고
첨부 파일 하나만 있었습니다. 산업단지 인근 부동산 프로젝트의 리스크 분석 보고서.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이었습니다. 수신이는 제가 2년 동안 외우고만 있던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주소였습니다. 메일을 보내고 저는 휴대폰을 껐습니다. 첫 번째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강태준의 하늘은 색이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이혼 후 세 번째 날 아침, 저는 동이 트기 전에 잠에서 깼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눅눅한 냄새와 밤새 내린 비의 흔적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난한 골목의 새벽 공기에는 날 것 그대로의 현실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인간이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찬물로 세수하고 벽에 걸린 작은 거울에 제 모습을 비춰보았습니다. 거울은 흐렸지만 그 안의 눈빛은 선명했습니다. 평온했고 기쁨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팽팽한 줄 위를 걷는 사람의 집중력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평정심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지금 내딛는 모든 걸음은 정확히 계산되어야 했습니다. 낡은 셔츠를 입고 천 가방을 들고 골목 입구로 나갔습니다. 빵집이 문을 열었기에 가장 싼 빵을 하나 사서 현금으로 계산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제게 고추장 한 봉지를 덤으로 주며 말했습니다. 이거랑 먹으면 서러운 게 좀 가실 거야, 아가씨.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라 이런 말들이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이야기의 확산이었습니다. 이런 좁은 골목에서는 소문이 신문보다 빨랐습니다. 어제 갔던 카페,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첩을 펴고 의미 없는 글자 몇 개를 썼다 지웠습니다. 사실 저는 한 통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고 전화는 정확한 시간에 걸려왔습니다. 최지민이었습니다. 은행에서 독촉장을 보냈어요, 팀장님. 그에게는 사본을 보내되 일부러 업무 시간 마감 직전에 도착하도록 늦춰요. 경기도 협력업체에서는 이틀만 더 늦어지면 계약을 재검토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좋아, 응답하지 마. 저는 전화를 끊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유리로 된 회의실 안에서 강태준이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평소보다 언성을 높이는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그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가장 혐오했고 저는 지금 그것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10시쯤 어제 그 번호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윤서연 씨, 행정직 자리 말인데요. 혹시 괜찮으시면 오늘 오후에 잠시 와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2초간 침묵한 뒤 답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일자리가 아니라 거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아직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제가 절실하지만 비굴하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오후에 저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한 오피스 빌딩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는 작고 엘리베이터는 낡았습니다. 면접관은 중년의 남성이었고 그는 단조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제 텅 빈 이력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을 쉰 지 꽤 오래되셨네요. 네, 가정을 돌보느라요. 이혼하셨고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가 저를 더 자세히 무언가를 저울질하듯 쳐다봤습니다. 월급은 적고 업무는 반복적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하는 마음을 보여줄 만큼은 빠르게, 너무 조급해 보이지 않을 만큼은 느리게, 안정적인 일이면 충분합니다.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이 저울에 추를 쥐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좋습니다. 연락드리죠. 건물을 나서며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누군가 강태준에게 제가 낮은 월급의 일자리를 구하고 있으며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고할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가 그렇게 믿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낡은 휴대폰 가게에 들러 선불 유심을 샀습니다.
주인이 가격을 묻자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는 더 묻지 않고 유심을 건넸습니다. 저에게는 또 하나의 익명의 연락수단이 필요했습니다. 방에 돌아와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아 최신형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어젯밤 보냈던 주소에서 답신이 와 있었습니다. 제목 없이 단 한 줄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한강공원에서 봅시다. 저는 그 글자를 보았지만 심장 박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미끼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큰 물고기는 항상 거세게 저항하는 법. 저는 대비해야 했습니다. 저녁에 강태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세 번째 신호음이 울린 뒤에 받았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은행에서 독촉장이 왔어. 협력업체에서는 계속 전화가 오고 당신 밖에서 무슨 말을 하고 다닌 거야? 저는 희미하게 웃으며 목소리를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태준 씨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순진한 척 하지 마. 당신 보기보다 단순하지 않다는 거 알아.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네요. 침묵. 수화기 너머로 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연, 그가 느릿하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지. 돌아와서 이야기해. 그럼 내가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어. 지원. 그가 7년 내내 제게 썼던 단어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부엌에서 몰래 장부를 정리하던 밤들을 떠올렸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난 인내심이 많지 않아 알아요. 저는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소한 행동이었지만 그를 불쾌하게 만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캐리어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가장 수수하고 깨끗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옷을 골랐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에서 막 벗어난 장신구도 후광도 없는 여자로 보여야 했습니다. 낡은 휴대폰은 바깥 주머니에, 최신형 스마트폰은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약속 시간보다 15분 일찍 한강공원에 도착했습니다. 하늘은 맑고 바람은 선선했습니다. 한 남자가 벤치에 등을 보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자세, 흰 셔츠에 어두운 색 바지.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가 돌아섰습니다. 날카롭지만 탐색적이지는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윤서연 씨? 네. 저는 박진우라고 합니다. 저는 마주보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악수도 형식적인 인사도 없었습니다. 당신이 보낸 분석 보고서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자료는 어디서 구했죠? 제가 함께 살면서 얻은 것들입니다. 그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당신이 누굴 건드리고 있는지 압니까? 압니다. 그래서 원하는 게 뭡니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것, 그리고 저를 보호해줄 합법적인 발판이 필요합니다. 그가 아주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믿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당장 믿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저는 천 가방에서 얇은 서류 뭉치를 꺼내 벤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최근 분기 재무 보고서에서 불일치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해당 부지의 법적 리스크고요. 그리고 이건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가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자금 흐름입니다. 박진우는 말없이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바람이 서류 끝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시간은 아주 느리게 흘렀고 마침내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침착하시군요. 오래 기다렸으니까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사람을 시켜 확인해 보죠. 하지만 명심해야 합니다. 일단 시작하면 되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가 제 계좌를 동결시킨 날부터 제게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일어섰습니다. 그가 제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연락 기다리세요. 저는 명함을 받았지만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게임의 판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낡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문자였습니다. 낯선 사람 만나는 거 봤어.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고 강태준은 아직 모르겠지만 그는 태풍의 눈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공원을 나설 때쯤 햇살은 더 높아져 강물에 반사되며 얇은 칼날처럼 반짝였습니다. 박진우의 명함은 제 주머니 속에서 단단하고 반듯하게 마치 새로운 게임의 시작을 알리는 증표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최지민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침묵이야말로 균형을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강변을 따라 걸으며 아침 운동을 하는 사람들 틈으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개를 산책시키는 할머니,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 느릿하게 조깅하는 중년 남성들,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군중 속에서 투명 인간이 되는 이 느낌이 좋았습니다. 감시당하지 않고 생각에 잠길 수 있었으니까요.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커튼을 쳤습니다. 2개의 휴대폰을 책상 위에 놓고 서류들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각 서류 뭉치에는 저마다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감정을 배제했습니다. 감정은 밤이 깊어지고 혼자가 되었을 때 아주 드물게 허락되는 사치일 뿐이었습니다. 낮 동안에 저는 기계의 운영자였습니다. 정확히 11시 최지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진우 씨 쪽에서 확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추가 서류 2건을 요청했어요. 준비해둔 서류를 보내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그런데 한 가지, 최지민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강태준이 방금 내부 회의에서 소리를 지르고 책상을 내리쳤다고 합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럴 만도 하지. 그는 공포를 감추기 위해 고함을 지르는데 익숙하니까. 저는 전화를 끊고 낡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은 조금 흐렸지만 쓸만했습니다. 익명의 이메일 계정에 로그인해서 답신을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박진우 같은 사람들은 서둘러 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순간적인 충동에 사로잡힌 무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점심에는 골목 입구 국밥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뭐 먹을래, 아가씨? 어제랑 같은 걸로 주세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퍼주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한 남자가 큰 소리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대출, 만기, 연장 같은 단어들이 들렸습니다. 저는 애써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은 강태준의 가빠지는 숨소리만 떠올리게 할 뿐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와 잠시 누웠습니다. 체력을 아껴야 했습니다. 오후에는 파도가 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3시쯤 낡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태준의 문자였습니다. 뭐 하고 있어? 저는 읽기만 하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5분 후 그가 전화를 걸었고 저는 받았습니다. 밖에 있어요. 제가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디? 일자리 알아보러요. 일자리? 그가 비웃었습니다. 어디서? 어디든요. 월급만 준다면. 그가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 푼돈으로 네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저한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저는 목소리를 거의 울먹이듯 낮췄습니다. 제발 저 좀 그만 힘들게 해요. 그가 숨을 내쉬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돌아와서 이야기하자니까. 내가 어느 정도 챙겨줄 수 있어. 많지는 않지만 먹고 살 만큼은. 얼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의 속내를 가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3천만 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가벼운 술자리 계약금으로 쓰던 돈이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오래 기다리지 않을 거야. 알아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조급함은 실수를 낳는 법이었습니다. 곧이어 최지민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그가 법무팀의 공동재산을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찾을 건 아무것도 없을 거야. 그가 의심하게 둬. 저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하늘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이 짙게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오후를 좋아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어 미끄러지기 쉽게 만드니까요. 저녁에 박진우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단 한 줄이었습니다. 내일 8시 30분 제 사무실에서 봅시다. 저는 짧게 답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확인 절차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통과하면 저는 법과 돈, 권력이 냉정한 언어로 대화하는 다른 세계로 정식으로 발을 들이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너무 많은 서류는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만 챙겼습니다. 저는 멈춰야 할 지점을 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단순한 흰색 셔츠에 검은 바지, 단화를 신었습니다. 박진우의 사무실에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건물, 넓은 로비, 하얀 조명. 저는 안내 데스크에 이름을 말하고 직원의 안내를 받아 작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박진우는 5분 뒤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서류 몽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희가 예비조사를 마쳤는데 문제가 작지 않더군요. 그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뭘 하길 원하십니까? 진실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테이블 위에 놓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의 반격을 불러올 거라는 건 아시겠죠?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심층 조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대상과 직접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가 덧붙였습니다. 당신에게는 더 나은 위장이 필요합니다. 합법적인 직위 말이죠. 알겠습니다. 마련해 주시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지난 8년간 그걸 증명해 왔습니다. 그가 일어나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손을 내밀어 잡았습니다. 짧고 단단한 악수였습니다. 건물을 나서자 강태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밤 네가 있는 곳으로 가겠다. 저는 문자를 보며 통제력을 잃은 그의 감정이 글자 하나하나에 배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답장했습니다. 불편해요. 날 피하는군. 그냥 피곤해요. 입력 중 표시가 한참 동안 깜빡이었습니다. 내가 널 찾아낼 거야.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그가 찾아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가 내딛는 모든 걸음이 증거를 더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저는 약간의 짐을 쌌습니다.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좁은 방을 둘러보자 더 이상 이곳이 임시 거처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제가 버텨냈던 중간 기착지였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빗방울이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수첩을 펴고 단 한 줄을 썼습니다. 2단계, 상대방이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다. 저는 그 문장 아래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이 비는 길만 적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날 밤 비는 오랫동안 내렸습니다. 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양철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제 머릿속 생각들을 위한 일정한 박자 같았습니다. 강태준은 저를 찾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를 믿었습니다. 그는 거절당하는 것에, 특히 저에게 거절당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남자였습니다. 밤 11시쯤 낡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6번째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디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팽팽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너무 세게 당겨진 기타 줄 같았습니다. 쉬고 있어요. 어디냐고? 방에요. 주소.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가 저를 두려워한다고 착각할 만큼 충분히 길게. 윤서연, 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나랑 장난하지 마.
원하는 게 뭐예요? 이야기 좀 하자. 우린 이혼했어요. 이혼했다고 내 일을 방해할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지. 저는 수화기 너머로 들릴 듯 말 듯 작게 웃었습니다. 저한테 그런 능력은 없어요. 그가 침묵했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지금 이 근처야. 그가 말했습니다. 문 열어. 저는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골목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골목 입구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이 동네는 그가 익숙한 곳들과는 달랐습니다. 불편해요. 내 의견을 묻는 게 아니야. 돌아가요. 제가 느리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들어오면 상황만 더 나빠질 거예요. 지금 날 협박하는 거야? 아니요. 충고하는 거예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은 약간 따뜻했지만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그가 어리석은 짓들을 하기 시작할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지민에게서 이른 시간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가 사람을 풀어 사방을 캐고 다니고 있어요. 어젯밤 골목 입구에서 그의 차를 봤다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들이 보게 둬요. 그가 미쳐 날뛰는 모습을. 알겠습니다. 저는 차가운 빵으로 아침을 때웠습니다. 천천히 빵을 씹으며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하는 골목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딘가 먼 곳에서 폭풍이 몰아치든 말든 이곳의 삶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9시쯤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서연 고객님, 가족분 명의의 담보대출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네, 제가 적당히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공동보증인 측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해 왔습니다. 공동보증인이 누구인지 저는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최지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가 가족을 이용하기 시작했어. 개입할까요? 아니, 한 걸음 더 기다려. 점심때쯤 지난번 면접 봤던 회사 인사팀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윤서연님, 다음 주부터 출근 가능 여부를 회신 바랍니다. 저는 이메일을 보며 몇 초간 생각한 뒤 답장했습니다. 네, 출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는 돈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궁지에 몰린 여자가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는 그림을 완성할 완벽한 조각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약속에 따라 박진우의 사무실을 잠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회의실이 아닌 작은 집무실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서류 한 뭉치를 건넸습니다. 2단계 심사 결과입니다. 저는 숫자와 붉은색 메모들을 훑어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 예상과 일치했습니다. 그는 아직 모르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직은,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좋아요. 박진우는 저를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겁니다. 정보가 새어나가면 그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격할 겁니다. 당신 가족에 대해서도요. 이미 대비해 두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적절한 시점까지 거리를 유지할 겁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계속 살아가면 됩니다. 그건 제가 아주 잘하는 일입니다. 사무실을 나서자 강태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네가 이긴 것 같아?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침묵이 그 어떤 말보다 그를 더 초조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녁에 방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휴대폰은 계속 울렸지만 저는 무음으로 바꾸었습니다. 잠을 자야 했습니다. 내일은 긴 하루가 될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은 작고 업무는 단순했지만 저는 아주 성실하고 순종적으로 일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온순하고 부지런한 여자로 기억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업무 시간 중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 것 같아 강태준이었습니다. 다른 번호를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답장했습니다. 무서워요. 입력 중 표시가 깜빡였습니다. 그래야지.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포위망이 좁혀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위망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밖에서 줄을 당기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최지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가 방금 거액의 자금을 비정상적으로 이체했어요. 어디로? 중개회사를 통해서 아주 급하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었습니다. 막을까요? 아니, 그냥 둬. 저녁에는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예, 은행 사람이 와서 이것저것 묻고 가더라. 알고 있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처리하고 있어요. 너 괜찮은 거니?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괜찮아. 전화를 끊고 저는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 중 유일하게 제 자신에게 피곤함을 허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곤함이 후퇴를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첩에 한 줄을 더 썼습니다. 상대방 자금 통제력을 잃기 시작하다. 저는 그 문장 아래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밖에서 차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다 꺼졌습니다. 창밖을 보니 익숙한 검은색 세단이 골목 입구를 멈추지 않고 휙 지나갔습니다. 강태준은 달리고 있었고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알람이 울리기도 전이었습니다. 방은 고요했고 오직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차가운 타일 바닥에 발을 디디며 제 심장 박동을 똑똑히 느꼈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기다림에 익숙해진 사람의 정확한 박자였습니다. 저는 인스턴트 커피를 타서 창틀에 기댄 채 한 모금씩 마셨습니다. 골목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가게 문을 열기 시작했고 철문이 드르륵 하고 올라가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고 강태준에게는 또 하루를 버텨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안정적이고 규칙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갓 이혼하고 불평 없이 묵묵히 일하는 신입사원. 저는 컴퓨터를 켜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일은 어렵지 않았지만 아주 꼼꼼하게 처리했습니다. 이 꼼꼼함이 저의 갑옷이 될 것이었습니다. 9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지민이었습니다. 그가 방금 단기대출 계약에 서명했어요. 이자율이 엄청나게 높아요. 얼마? 거의 200억 원.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 돈은 독약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대로 둬. 어떤 자산을 담보로 잡았죠? 자회사 지분이요. 좋아. 저는 전화를 끊고 스프레드시트를 열었습니다. 타임라인에 새로운 이정표를 추가했습니다. 누군가 현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지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면 그는 이미 경영권 상실의 위험을 감수한 것이었습니다. 강태준은 미끄러운 비탈길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업무 시간 중 박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몇 분 통화 가능합니까? 네. 저희 쪽에서 비정상적인 거래 2건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심층 감사를 요청하는 공식 문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언제쯤요? 주말쯤에요. 서류보다 소문이 먼저 도착할 겁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박진우가 망설이듯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가족들은요?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가볍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뒤에서 지원하겠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저는 다시 모니터로 돌아갔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점심에는 사무실 동료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 이야기, 물가 이야기, 집값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들으며 가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죠. 사람들이 모를수록 저는 더 안전했습니다. 오후에 강태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고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어디야? 회사요. 회사? 지금 회사라고? 그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그 코딱지만 한 사무실 말이야? 어떤 일이든 일이죠. 만나야겠어. 불편해요. 날 피하는군. 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만나.
진정해요. 제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도전적이지 않았습니다. 진정? 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네가 날 망치고 있잖아. 저는 침묵했습니다. 윤서연.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얼마면 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기다려온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거래하지 않아요. 내가 5천만 원 줄게. 아니, 1억.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모든 것에 가격이 매겨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잘난 척하지 마.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피곤해요. 저는 그가 반응하기 전에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곧이어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읽지 않고 화면을 껐습니다. 퇴근 후 저는 바로 방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부모님 댁에 들렀습니다. 그분들을 봐야 했습니다. 안전한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팻마루에 앉아 계셨는데 전보다 더 야위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채소를 다듬다가 저를 보고 일어나셨습니다. 눈시울이 붉었습니다. 왔구나. 네,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놀라지 않도록 자세한 내용은 빼고 꼭 필요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네 몸은 네가 챙겨야 한다. 저놈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이리로 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분들 때문에 제가 물러설 수 없다는 말은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최지민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업계에 그의 회사가 비공식적인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도 알겠죠? 네. 저는 수첩에 한 줄을 더 썼습니다. 상대방,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하다. 저는 2번 밑줄을 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바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앉아 골목 밖 차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불을 켜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누구세요? 서연아, 문 열어. 강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주 가까웠습니다.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돌아가요. 문 열라고. 무서워요. 안 갈 거야. 저는 휴대폰을 들어 미리 저장해둔 번호를 눌렀습니다. 통화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화면을 밝히기만 하면 됐습니다. 지금 안 가면 경찰 부를 거예요. 침묵. 한 박자, 2박자. 네가 감히? 네, 감히요. 제가 느리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문 밖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발걸음이 물러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시동이 걸리고 떠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은 약간 차가웠지만 정신은 아주 맑았습니다. 저는 그가 방금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았고 그럴 때마다 증거는 더 두꺼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 뉴스에는 한 부동산 기업의 유동성 문제에 대한 모호한 기사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실명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아는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제 휴대폰은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강태준은 더 이상 주도권을 청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반응할 것이고 공황 상태에서의 반응은 항상 허점을 드러내기 마련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닫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방을 나서기 전 저는 이 작은 방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벼랑 끝까지 몰렸을 때 이곳에서 버텨냈습니다. 이제는 제가 앞으로 나아갈 차례였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분명한 감각과 함께 방을 나섰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섰기 때문이었습니다. 골목은 여전했습니다. 시끄럽고 먼지 날리고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아주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속으로 섞여 들어가 가장 평범한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속에서는 모든 톱니바퀴가 더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지만요. 회사에 정시에 도착해 컴퓨터를 켠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사무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동료 언니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무슨 소식 들었어요? 무슨 소식이요? 큰 부동산 회사가 조사받고 있대요. 윗분들 난리 났다고 하던데. 저는 놀란 척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은행 다니는 친구가 그러는데 자금 흐름에 문제가 있대요. 저는 더 말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문이 가장 낮은 직급까지 퍼졌다는 것은 위층에서는 이미 공황 상태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10시쯤 낡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지민이었습니다. 그가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지? 팀장님에 대해서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떻게요? 팀장님이 누구와 연락하는지, 배후에 누가 있는지 물었대요. 그리고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겠지.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강태준이 제가 기댈 만한 사람을 찾기 위해 과거의 모든 구석을 뒤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8년간 저는 제 자신을 무해한 존재로 만드는데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점심은 혼자 먹었습니다. 생각할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박진우는 소문이 서류보다 먼저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류가 도착했을 때 그것은 단 한 번의 타격이 아니라 연쇄적인 공격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일찍 사건의 중심에 서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습니다. 오후 2시 저는 새로운 회사로부터 내부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재무절차 관련 단기 교육에 대한 공지였습니다. 저는 즉시 신청했습니다. 저는 합법적이고 업무 기록이 명확한 여러 장소에 제 흔적을 남겨야 했습니다. 교육 시간 동안 휴대폰은 계속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고 받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문자가 왔습니다. 네가 아주 똑똑한 줄 아나 보지?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다른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날 더는 자극하지 마. 저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엎어두었습니다. 그가 저를 감정적인 대화 속으로 끌어들이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퇴근 후 회사 정문을 나서자마자 길 건너편에 익숙한 검은색 세단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장이 한번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그쪽을 쳐다보지 않고 똑바로 걸었습니다. 차문이 열렸습니다. 윤서연, 그의 목소리가 주변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멈춰서서 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차에 타. 싫어요. 그가 다가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 수척해졌고 눈은 충혈되었으며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나랑 같이 가.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일을 크게 만드는 건 당신이에요. 제가 그만 들릴 정도로 작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요. 니까짓 게 꾸미는 짓이 날 속일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가 비웃었지만 그 미소는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누구 만났어? 뭘 보냈냐고.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두렵군요. 순간적인 침묵. 저는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두렵지 않아? 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두려워요. 제가 단호하게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 있는 거고요. 그가 손을 뻗어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힘이 세지는 않았지만 그의 통제 불능 상태를 느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거 놔요. 제가 말했습니다. 나랑 같이 가. 놓으라고요. 제가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고 경비 아저씨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강태준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저는 그 틈을 이용해 손을 빼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경비 아저씨에게 말했습니다. 아는 분인데 오해가 좀 있었어요. 경비 아저씨는 우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경계심을 띠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내가 그냥 넘어갈 것 같아 그냥 넘어가 달라고 한 적 없어요. 넌 후회하게 될 거야. 저는 그를 천천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말 전에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등을 돌려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방에 돌아와 문을 잠그고 그 문에 등을 기댄 채 몇 초간 서 있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증인들 앞에서 흔적을 남겼다는 사실을. 저는 휴대폰을 열어 박진우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대상이 공공장소에서 접근하여 압박을 가하는 행위를 함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그의 답장이 왔습니다. 기록해 두겠습니다. 저녁에 최지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가 추가 대출을 알아보려 했지만 여러 곳에서 거절당했대요. 소문 때문에, 그리고 서류가 나빠지기 시작했기 때문이겠죠.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걱정되지 않으세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더 서둘러야 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길 한가운데 서 있던 강태준의 모습, 초점 잃은 그의 눈빛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남자가 이제는 자신의 공황 상태에 잠식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펴고 계속해서 썼습니다. 상대방 직접 접촉하며 공개적인 실수를 저지르기 시작하다. 저는 3번 밑줄을 그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세차게 불어 창문이 살짝 덜컹거렸습니다. 저는 이불을 끌어당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서류가 도착할 겁니다. 그리고 서류가 도착하면 모든 것은 더 이상 소문이 아니게 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주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설쳐서가 아니라 항상 한 발 앞서 나가는 상태에 몸이 익숙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희미한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와 메모로 가득한 작은 책상을 비췄습니다. 저는 커피를 타서 천천히 마시며 지난 몇 달간 써내려온 기록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모든 타임라인이 오차 없이 맞아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이상할 정도로 침착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하니 오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3355 모여 속삭이는 사람들, 컴퓨터에 콜을 받고 있지만 힐끔힐끔 밖을 쳐다보는 사람들, 9시쯤 모든 직원은 자리를 지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부 이메일 한 통이 발송되었습니다. 금일 진행되는 감사에 전 직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가쁜 숨소리, 의자를 끄는 소리, 몇몇이 당황해서 일어섰다가 다시 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아주 오래 기다려왔습니다. 약 15분 후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어두운 색 정장에 명찰을 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이 없었지만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사무실 전체는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은 임원실 구역으로 직행했고 유리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고개를 숙이고 제 일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최지민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시작됐어요. 저는 짧게 답장했습니다. 계획대로 해. 그녀는 동그라미 이모티콘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그날 점심 아무도 밥 먹을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평소처럼 저렴한 백반을 시켜 천천히 씹었습니다. 통쾌함보다는 익숙한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목표가 손에 닿을 거리에 있을 때 사람은 더 이상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이성만이 남을 뿐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태준의 번호였습니다. 저는 몇 초간 화면을 응시하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짓이야?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더 이상 예전의 위압감은 없었습니다. 일하고 있어요. 네가 이긴 것 같지? 저는 승패 게임을 하지 않아요. 그가 으르렁거리듯 웃었습니다. 가식 떨지 마. 네가 날 이 지경으로 몰았잖아. 당신이 스스로 걸어간 길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깟 서류 몇 장으로 내가 무너질 것 같아? 법은 무너뜨릴 수 있을 거예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원하는 게 뭐야?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당신이 멈추는 거요. 우리 가족 건드리지 마세요. 내가 더 잃을 게 있을 것 같아? 있어요.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자존심. 그가 웃었지만 그 웃음소리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넌 언제나 그렇게 도덕적인 척이지. 아니요. 제가 답했습니다. 전 그냥 당신과 다를 뿐이에요. 저는 그가 말을 덧붙이기 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보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경제지는 매우 신중한 단어를 사용해 의혹이 제기되어 확인 중이라는 짧은 기사를 냈습니다. 하지만 업계 사람들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 저는 인사팀에 불려갔습니다. 저 때문이 아니라 부서 전체가 호출되었습니다. 그들은 일부 프로젝트를 잠정 중단하며 필요시 정보 제공에 협조해달라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확인서에 서명했습니다. 필체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건물을 나서자 주차장에 강태준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큰 병을 앓고 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셔츠는 구겨졌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눈동자는 계속해서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이야기 좀 해. 그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안 돼요. 무서워? 당신이 소란 피우는 걸 원치 않아요. 그가 웃었지만 그 웃음은 순간적이었습니다. 난 다 잃었어. 아직 협조할 권리는 남았어요. 말 참 쉽게 하는군. 그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까지 했는지 알아? 관심 없어요. 네가 이혼 후에 물에 빠져 허우적대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 저는 그를 오랫동안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이 틀렸어요. 넌 날 사랑한 적이 없어. 사랑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영원한 인내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가 뒤로 물러나 차에 기댔습니다. 이해가 안 돼. 이해할 필요 없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책임지면 돼요. 법무팀 사람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다가와 그에게 무언가 말했습니다.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넌 편하게 못 살 거야. 당신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차에 올라타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최지민의 오피스텔로 갔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팀장님. 괜찮아. 그 사람 추가 소환됐대. 알아. 우리는 바닥에 앉아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발코니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최지민이 저를 오랫동안 쳐다봤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 힘들진 않으세요? 힘들어. 그런데 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평생 힘들 테니까. 그날 밤 저는 아주 깊이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이상 모호하지 않은 공식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강태준의 이름이 여러 프로젝트, 비리 액수와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댓글은 넘쳐났습니다. 동정하는 사람도 통쾌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읽지 않았습니다. 박진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1단계 완료. 저는 답장했습니다. 2단계로 전환합니다. 오후에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게 서류를 보여주며 각 단계를 설명했습니다. 모든 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감정이 개입할 여지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엘리베이터 거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8년 전에 저와는 아주 달라 보였습니다. 더 날카로워진 것이 아니라 더 선명해졌을 뿐이었습니다. 저녁에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녁 드셨어요? 넌 걱정하지 마. 누가 귀찮게 하지는 않고요. 아니, 네가 잘하고 있는 거야. 저는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네가 잘 사는 게 엄마는 제일 좋아. 저는 전화를 끊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도시는 여전히 시끄러웠으며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수첩에 그날의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상대방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다. 저는 밑줄을 그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드러나기 시작한 시점일 뿐. 그리고 빛이 비치면 어떤 비밀도 오래 존재할 수 없는 법입니다. 뉴스가 터진 그 밤 이후 도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아래에 보이지 않는 흐름만이 더 격렬하게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찬물로 세수하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터져나왔던 첫날의 들뜬 기분은 사라지고
오직 날카롭고 차가운 이성만이 남았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실수를 저지르기 쉬웠습니다. 사람들은 쓰러진 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강태준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결코 조용히 패배를 인정할 유형의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박진우가 소개해준 판사 출신의 판덕수 변호사는 말이 적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제게 두꺼운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차근차근 진행할 겁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윤서연 씨가 직접 나설 일은 많지 않을 겁니다. 서류가 말하게 두죠. 재산 문제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쪽에서 뒤집으려 하고 있지만 계좌 동결 기록과 이혼 후 가해진 압박 정황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빨리 이기는 것보다 확실하게 이기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자 최지민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그가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비정상적인 현금 사용 흔적이 포착됐대요. 모두 기록해도. 그리고 다른 일이 있어요. 최지민이 망설였습니다. 그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너한테? 네. 팀장님에 대해 묻더군요. 아직 뭔가 가지고 있는 게 있냐고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했어? 모른다고 했어요. 잘했어. 점심은 혼자 먹었습니다. 저는 뉴스 몇 줄을 훑어보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강태준의 이름이 더 빽빽하게 등장했습니다. 추측과 분석이 난무했습니다. 저는 외부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류와 타임라인에만 집중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윤서연 씨? 네, 저 홍은영이에요. 태준 씨 오랜 친구.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하셨죠?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요. 무슨 이야기요? 태준 씨요. 그 사람 지금 상태가 말이 아니에요.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건 더 이상 제 일이 아니에요. 알아요. 홍은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때 부부였잖아요. 원하시는 게 뭐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더군요. 당신이 소송을 취하하면 충분히 보상하겠다고. 저는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그에게 다시 전해주세요. 제가 느릿하게 말했습니다. 취하하지도 보상받지도 않을 거라고요. 서연 씨, 그 사람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런 전화가 계속될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정, 동정심, 사회적 압박을 이용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 때문에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 있었습니다. 저녁에 방으로 돌아오니 아직 이사하지 않은 그 방 문틈에 얇은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집어 열었습니다. 안에는 강태준의 필체로 쓴 쪽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좀 하자. 저는 쪽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개념은 희망을 품은 자들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네 소식을 묻고 갔다. 누구요? 네, 전 남편 친구라고 하더구나.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네가 여기 없다고 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조심하거라. 네. 전화를 끊고 저는 박진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상대방이 제3자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저희 쪽에서 보호 조치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세요. 그가 덧붙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접촉하지 마십시오. 그러지 않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출근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인사팀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조사팀에서 몇 가지 추가 질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들을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2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고 그들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서연 씨, 강태준 씨의 전 부인이시죠? 네. 그의 개인적인 자금 흐름에 대해 아는 것이 있습니까? 저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두 분의 혼인 관계는 언제 끝났습니까?
얼마 전입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기록하며 몇 가지 질문을 더했습니다. 저는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사실 그대로만 대답했습니다. 제때에 말해진 진실은 매우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방을 나서며 저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제부터 모든 것이 다른 차원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소문도 모호한 협박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류와 법만이 남았습니다. 오후에 최지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그 사람 조사를 위해 구속됐대. 저는 침묵했습니다. 들었어요, 팀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저는 일어나 회사의 작은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하늘은 구름이 많았지만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방으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 역할을 마쳤습니다. 방을 둘러보며 벗겨진 벽을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이곳은 제가 무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을 지켜봐준 곳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캐리어를 끌었습니다. 당분간 최지민의 작은 오피스텔로 옮겼습니다. 그녀가 차를 타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난 걸까요? 아니, 제가 답했습니다. 아직 절반이야. 또 뭐가 남았어요? 마주 보는 것. 그날 밤 판덕수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저쪽에서 합의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형량을 줄이려는 목적 같습니다. 제 입장은 합의 없다는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해 주세요.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멀리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수첩에 한 줄을 더 썼습니다. 상대방 탈출구를 찾다 허락하지 않음. 저는 밑줄을 그었습니다. 내일 저는 과거와 직접 마주할 것입니다. 붙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닫기 위해서 마주해야 하는 날의 아침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도시가 아직 잠에서 깨기 전 저는 눈을 떴습니다. 최지민의 오피스텔 창가에 앉아 옅은 안개에 잠긴 고층 빌딩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는 강태준을 다시 만나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은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는 마치 흙탕물이 가라앉은 호수처럼 아주 고요한 공간만이 존재했습니다. 판덕수 변호사가 7시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9시에 사무실에서 뵙겠습니다. 상대방도 참석을 확인했습니다. 네, 명심하세요. 그가 덧붙였습니다. 제가 허락한 것 외에는 대답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제가 고른 옷은 화려하지 않은 중간 톤의 단정한 정장이었습니다. 튀고 싶지도 약해 보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제 위치에 맞는 모습으로 혼인관계를 벗어나 합법적인 권리를 지키는 사람으로 보이면 충분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가는 길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서연아, 나야.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건물 앞에 멈췄을 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 순간을 수없이 상상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천둥도 요동치는 심장 박동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내딛는 한 걸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조정실은 5층에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섰을 때 강태준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눈에 띄게 야위었고 눈빛은 예전의 날카로움을 잃었지만 여전히 낡은 자신감을 억지로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젊은 변호사가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저를 오랫동안 쳐다봤습니다. 왔구나. 저는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제 변호사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판덕수 변호사가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올려놓고 아주 태연하게 펼쳤습니다. 조정은 익숙하고 건조한 법률 용어들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들었고 질문을 받으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강태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끊고 이야기에 감정을 섞으려 했습니다. 이 사람은 회사 사정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결코 무관하지 않아요. 판덕수 변호사가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증거를 제시해 주시죠. 강태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에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저는 강태준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의 무력감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가 곧 패배할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이용해 상대를 압도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조정관이 물었습니다. 윤서연 씨, 이번 조정에서 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모든 일이 법에 따라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상대방이 성의를 보인다면 요구사항을 일부 철회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조정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강태준이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날 막다른 길로 몰고 가고 싶은 거야? 저는 그를 아주 평온하게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걸어간 길이에요. 그의 변호사가 그에게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강태준은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내가 보상에 합의하면 나를 위해 좋은 말 몇 마디 해줄 수 없어? 저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지금 저한테 부탁하는 건가요? 그가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넌 내 아내였잖아.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 순간 7년의 기억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파티에서 그의 등 뒤에 서 있던 제 모습, 생활비를 탔던 순간들, 그가 인생을 가르칠 때 조용히 듣고만 있던 밤들. 저는 그 모든 기억을 흘려보낸 뒤 말했습니다. 바로 당신의 아내였기 때문에 다르게 행동할 수 없는 거예요. 조정은 1시간이 넘어 끝났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일어섰을 때 강태준이 문 앞에서 저를 막아섰습니다. 서연아,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너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잖아. 당신이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답했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한 게 아니에요. 그저 제때 멈췄을 뿐이에요. 넌 나한테 기회도 주지 않았어. 저는 당신에게 8년의 기회를 줬어요. 그는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를 지나쳐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건물을 나서자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이겨서가 아니라 마지막 남은 끈 하나가 끊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약속대로 박진우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정 결렬은 좋은 일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 서류 절차가 더 빨라질 겁니다. 저는 모든 것이 깔끔하게 끝나기만을 바랍니다. 끝날 겁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뭘 할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일하고 싶어요. 어디서요? 제가 아는 것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쓸 수 있는 곳에서요. 박진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제안할 것이 있습니다. 그는 제게 직무 기술서 하나를 건넸습니다. 화려한 미사여구나 막연한 약속 없이 리스크 분석 컨설턴트라는 직함만 적혀 있었습니다. 고려해 보십시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마음이 아주 평온했습니다. 그날 밤 오피스텔로 돌아와 창문을 열어 바람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최지민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한 곱이 넘겼어. 슬프지는 않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 아쉬워. 그 사람이 아니라 침묵했던 내 지난 세월이. 최지민은 말없이 차를 더 따라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첩에 천천히 썼습니다. 대면 완료. 더 이상 감정적 속박 없음. 저는 밑줄을 긋고 수첩을 덮었습니다. 밖의 도시는 여전히 밝았고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강둑으로 건너왔습니다. 조정 이후 다음 날들은 완전히 다른 리듬으로 흘러갔습니다. 더 이상 빗발치는 전화도 협박과 애원이 뒤섞인 문자도 없었습니다. 이번의 침묵은 두려운 공백이 아니라 자동 운항 모드로 전환된 기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서류는
제 손을 떠나 차가운 법의 궤도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켜보기만 하면 됐지 재촉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저는 박진우의 제안에 따라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환영식도 시끄러운 축하도 없이 작은 책상과 큰 모니터 그리고 보고서 더미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간결함이 좋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장 잘하는 일, 즉 숫자들을 읽고 그 뒤에 숨겨진 목소리를 듣는 일에 집중하게 해주었습니다. 첫날 아침 저는 일찍 도착했습니다. 사무실은 아직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심사 단계에 있는 한 프로젝트의 리스크 보고서를 훑어보았습니다. 아주 천천히 읽으며 불일치하는 부분에 밑줄을 긋고 여백에 메모를 했습니다. 아무도 제가 예전에 강태준이 잠든 사이 부엌의 노란 불빛 아래에서 어떻게 일했는지 몰랐습니다. 저만 알면 충분했습니다. 업무 시간 중 박진우가 다가왔습니다. 업무 리듬은 좀 익숙해졌습니까? 아주 익숙합니다. 그는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의 존중 어린거리가 좋았습니다. 이곳에 누구도 제 과거 이야기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과를 원했습니다. 점심때쯤 판덕수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진행 상황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일부 조항 변경을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시간을 끌려는 의도 같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변호사님을 믿습니다. 변화가 있으면 다시 알려주십시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모니터로 돌아갔습니다. 일은 제가 딴 생각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저를 바로 서게 했습니다. 오후에 최지민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그 사람 압박이 아주 심하대. 지인을 통해 팀장님 안부를 묻는 전화도 왔어. 어떻게 대답했어? 지금 일하고 있고 더 이상 관련 없다고 했어. 잘했어. 저는 이 단계에서 여론이 갈리기 시작할 것을 알았습니다. 제 편을 드는 사람도 강태준을 동정하는 사람도 그저 호기심을 갖는 사람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논쟁에 참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의 침묵은 최고의 방패였습니다. 저녁에 오피스텔로 돌아와 간단한 저녁을 차렸습니다. 천천히 밥을 먹으며 물 끓는 소리, 도마에 칼 닿는 소리, 아주 일상적인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이런 평온한 마음으로 저 자신을 위해 요리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전의 식사는 항상 책임감과 평가의 시선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식사 후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일 시작했어요. 일은 할만하니? 네. 몸 챙겨가면서 해. 네. 저는 전화를 끊고 창가에 섰습니다. 길 아래로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어야 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이름과 제 직업을 가지고 어디에든 설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제 삶의 리듬은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밤에는 책을 읽거나 메모를 했습니다. 더 이상 뉴스를 자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일이 생기면 변호사나 박진우가 알려줄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진우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의 공식 심사팀에 당신이 참여해 줬으면 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그저 당신이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저를 믿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이 신뢰는 이혼 이야기에서 온 것이 아니라 제가 제출했던 분석 보고서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익숙한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강태준이었습니다. 나 곧 재판받아. 저는 감정 없이 문자를 보았습니다. 그냥 네가 알았으면 해서.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뒤늦은 통보는 더 이상 효력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내부 회의에 참석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프로젝트는 복잡했고 리스크가 많았습니다. 저는 간결하게 발표하며 주의해야 할 점들을 지적했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의견은 최종 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죠. 그가 말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한 젊은 동료가 저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분석이 아주 명확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것은 제가 다른 누군가에게 속한 역할이 아닌 제 능력만으로 공개적으로 인정받은 첫 순간이었습니다. 오후에 판덕수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재판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언제입니까? 다음 주입니다. 제가 출석해야 합니까? 네. 하지만 아주 잠시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계속 일했습니다. 감정이 끼어들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배워왔습니다. 재판 전날 밤 저는 잠을 설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옷을 준비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순리대로 진행되기를 원할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는 길었고 조명은 하렸습니다. 강태준이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았고 그의 눈빛은 피로해 보였습니다. 저는 아주 정중하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재판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서류는 명확했고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을 때 저는 한 글자 한 글자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것이 누군가의 운명을 결정해서가 아니라 제가 겪었던 일들이 제 상상이 아니었음을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법정을 나서자 강태준이 저를 불렀습니다. 서연아, 저는 멈춰 섰습니다. 미안하다.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이 사과는 늦었지만 무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더 이상 효력이 없을 뿐이었습니다. 받아들일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지는 않아요. 그는 더 말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고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박수 갈 채도 극적인 순간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자리를 찾은 결말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후에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일을 계속했습니다. 박진우가 저를 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수첩을 폈습니다. 저는 2단계의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법적 절차 종결, 새로운 삶의 시작. 저는 밑줄을 긋고 수첩을 닫았습니다. 밖에는 도시의 불이 켜졌고 저는 더 이상 가장자리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두 발로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곧바로 휴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법의 문이 닫힐 때 진짜 삶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사람이 가장 쉽게 균형을 잃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사무실로 돌아가 가벼워졌지만 긴장을 풀지는 않은 채 일했습니다. 화면 속 숫자들은 여전히 차갑고 객관적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에 관심이 없었죠. 저는 그것이 좋았습니다. 박진우는 제게 더 어렵고 복잡한 새 서류를 맡겼습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훌륭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예상 수익률은 높고 파트너는 명성이 자자하며 언론은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저는 한 줄 한 줄 꼼꼼히 읽었고 곧 작은 균열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균열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언젠가 큰 파열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해서 의견을 다시 보냈습니다. 박진우는 짧게 답장했습니다. 핵심을 짚었군. 점심은 동료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외부인이라는 느낌 없이 공통의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제게 리스크를 보는 관점에 대해 물었고 저는 적당히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제 과거 결혼 생활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알고 있었겠지만 굳이 파고들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겠죠. 그 존중이 제가 올바른 곳에 서 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오후에는 변호사와 함께 은행에 들러 부모님 재산과 관련된 마지막 서류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마지막 도장을 찍었을 때 저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마침내 내려진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 끝났어요. 수학이 넘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잘 됐다.
이제 네 인생을 살거라. 저는 전화를 끊고 은행 유리문 앞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인생이 서로 스쳐 지나가지만 그들이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녁에 새로 임대한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밝고 조용했습니다. 저는 직접 청소하고 작은 공간 구석구석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물건을 제자리에 놓는 것은 마치 제 자신을 다시 정돈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작고 단순한 그림 하나를 걸었습니다. 더 많은 것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저는 예전 집의 낡은 부엌에 서 있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목소리도 시선도 없었습니다. 잠에서 깨어 저는 더 이상 과거의 기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억은 이제 제 일부일 뿐 족쇄가 아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더 바빠졌습니다. 일은 긍정적인 방식으로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저는 작은 분석을 이끌고 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할 때는 정확하게 했습니다. 박진우는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더 멀리 나아갈 생각은 없습니까? 더 멀리요? 더 주도적으로 팀을 이끄는 것 말입니다. 저는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저 우리가 당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마음이 아주 평온했습니다. 인정은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은 정확한 타이밍에 찾아왔습니다. 주말에 최지민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요리를 하고 잡담을 나눴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팀장님, 정말 달라 보여요. 어디가 더 가벼워 보여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억지로 버티지 않아도 되니까 언젠가 모든 게 다시 무너질까봐 두렵진 않으세요? 모든 것은 무너질 수 있지.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알아. 저녁에는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도시에는 불이 켜졌고 바람은 시원했습니다. 저는 사람들로 붐비는 식당, 작은 가족들, 젊은 연인들을 보았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그저 관찰했습니다. 각자에게는 자신만의 삶의 리듬이 있었고 저는 제 리듬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열어보니 서연아, 나 당분간 해외에 나가 있을 거야. 강태준이었습니다. 그냥 작별 인사는 하고 싶었어. 저는 화면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답장했습니다. 평안하길 바라요. 그뿐이었습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또 다른 문 하나가 닫혔음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출근했습니다. 보고서를 펴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제 뒤에서 저를 잡아당기는 것은 없었습니다. 앞날은 아직 불확실했지만 더 이상 막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진우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다음 분기 프로젝트 제안서를 준비하세요. 공동 저자로 당신의 이름을 올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다시 읽었습니다. 공동 저자, 조수가 아니고 배후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에 수첩에 한 줄을 더 썼습니다. 더 이상 버티기 위해 살지 않는다. 쌓아 올리기 위해 살기 시작한다. 저는 밑줄을 긋고 수첩을 덮었습니다. 밖의 밤은 아주 고요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그 고요함이 제 숨결 하나하나에 스며들게 했습니다. 미래가 어떨진 몰랐지만 저는 한때 떨렸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았던 바로 그 두 발로 걸어갈 것임을 알았습니다. 새로운 분기가 시작되었을 때 저는 아주 다른 기분으로 임했습니다. 더 이상 가장자리에 서 있는 사람도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팀의 일원이었고 더 중요하게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진우는 제게 중부지방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리스크 분석을 이끌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누구든 긴장하게 만들 만한 규모였습니다.
자본은 막대했고 기간은 길었으며 관련된 이해관계자도 많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전문성의 시험일 뿐만 아니라 배짱의 시험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제 팀에는 4명의 팀원이 있었습니다. 가장 어린 팀원은 26살이었고 가장 나이가 많은 팀원은 33살이었습니다. 그들은 첫 회의에서 호기심과 저울질이 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길게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와 책임감으로 일합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즉시 바뀌었습니다. 저는 업무를 분담하고 의견을 듣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문제를 여러 층위에서 보도록 유도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을 때 저는 제가 올바른 방법을 선택했음을 알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평소보다 더 많이 일했습니다. 압박감 때문이 아니라 제가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보고서를 읽고 모든 가정과 숫자를 재확인했습니다. 피곤했지만 그것은 무언가를 쌓아 올리는 사람의 기분 좋은 피로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분석 보고서를 수정하고 있을 때 박진우가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역할은 좀 익숙해졌습니까? 아직 배울 것이 많습니다. 좋은 대답이군요. 그는 모니터의 초안을 보며 물었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가 뭐라고 봅니까? 재무가 아닙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거버넌스입니다.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를 통제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미끄러질 겁니다.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세요. 저는 신뢰가 말이 아닌 일로서 조금씩 쌓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이 제 개인적인 삶도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작은 아파트에 조용한 저녁에 익숙해졌습니다. 더 이상 낯선 문자가 올 때마다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길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보고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제 몸이 긴장을 푸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저는 부모님 댁을 찾았습니다. 간단한 저녁상에는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이 올라왔습니다. 아버지는 제 직장 생활을, 어머니는 제 식사를 물었습니다. 아무도 강태준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식사 후 저는 덴마루에 앉아 벌레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차를 따라주며 느릿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잘하고 있다. 저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무나 용기 낼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내느냐 마느냐는 때로는 한 번 아플 것인가 아니면 아주 오래 아플 것인가의 선택일 뿐이었습니다. 도시로 돌아오자 저는 한 전문 분야 세미나에 참석해달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박진우는 제가 작은 파트를 발표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동의했습니다. 대중 앞에서 리스크와 거버넌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과거에 침묵 속에서 하던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공개적으로 하게 된 것이죠. 세미나 당일 저는 단순한 정장을 입고 안정된 심장 박동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저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예시를 들고 분석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강연장은 몇 초간 조용했다가 이내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요란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그 후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발표가 아주 현실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회가 되면 협력하고 싶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문들이 서두르지 않고 하지만 확실하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주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창가에 앉아 수첩을 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강태준에 대해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글은 일과 방향성 그리고 제가 배우고 싶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앞으로 더 빨리 나아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후 판덕수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건 서류가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상대방 소식을 듣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가 본 드문 경우입니다. 어떤 원한도 남기지 않고 사건에서 빠져나오셨군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원한은 너무 무거우니까요. 전화를 끊자 하나의 원이 닫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겨서가 아니라 제가 더 이상 과거에 끌려가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제 팀이 첫 번째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저는 경영진의 보고서를 제출했고 박진우는 당일 바로 회신했습니다. 보고서 훌륭함, 제안대로 추진할 것. 저는 이메일을 읽었습니다. 마음이 아주 평온했습니다. 저녁에 최지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팀장님, 요즘 엄청 바쁘시네요. 하지만 더 즐거워 보이죠? 일 말고 다른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직. 지금은 혼자 온전히 사는 법을 배우고 있어. 최지민이 웃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죠.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공백을 다른 누군가로 채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공백을 제 자신으로 채우고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 저는 다시 수첩을 펴고 짧은 한 줄을 썼습니다. 내 인생의 중심에 서기 시작하다. 저는 밑줄을 긋고 수첩을 덮었습니다. 밖의 도시는 밤속으로 가라앉았고 저는 아무 꿈도 꾸지 않고 아주 깊이 잠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 반사적으로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는 제 자신을 발견했을 때 제가 아주 멀리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아파트 안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바람이 커튼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저는 차를 끓이며 물 끓는 소리를 들었고 모든 것이 제 박자에 맞춰 느리게 흘러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는 나쁜 소식도 모든 소리 뒤에 숨어있는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 느낌은 제게 그 어떤 승리보다 값졌습니다. 일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중부지방 프로젝트의 최종 결정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팀과 함께 밤낮으로 세부 사항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회의는 길어졌고 데이터 시트는 겹겹이 쌓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등 뒤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리스크 포인트를 짚었습니다. 반대 의견이 나오면 경청한 뒤 데이터로 반박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일 필요 없이 숫자가 저를 대신해 말하게 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박진우가 퇴근 후에 남아달라고 했습니다. 회의실은 텅 비었고 조명은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저를 오랫동안 쳐다봤습니다.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는 되었습니까? 어떤 단계 말씀이십니까? 더 큰 책임, 공식적으로 프로젝트를 이끄는 것 말입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망설여서가 아니라 이 대답이 많은 것을 바꿀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준비되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 당신이 팀장입니다. 저는 일어나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 스스로 얻어낸 자리니까.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아주 천천히 걸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8년 전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부엌에 서서 장볼 돈을 타내고 낡은 주머니에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숨기던 여자. 저는 더 이상 그 과거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 세월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도 없었을 테니까요. 주말에 저는 부모님을 뵈러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걱정이 아닌 평온을 가지고 갔습니다. 아버지는 낡은 울타리를 고치고 계셨고 어머니는 화분에 꽃을 더 심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도와 물을 주며 이웃집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돈이나 명예와는 상관없는 작은 이야기들. 저는 행복이 때로는 자신이 속한 곳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녁에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집 살 생각은 있니? 생각 중이에요. 서두를 것 없다. 돌아올 곳만 있으면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 내릴 결정은 두려움에 기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도시로 돌아오자 저는 뜻밖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여성과 재정에 관한 작은 좌담회였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구호로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진우가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좌담회 당일 강연장은 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앞에 앉은 다양한 연령대의 얼굴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규율, 자기 학습, 그리고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지 않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한 문장 한 문장 제가 살아온 것들을 말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큰 박수는 없었지만 몇몇이 남아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예전에 언니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한 젊은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제가 답했습니다. 먼저 준비부터 하세요. 저는 약속을 하거나 상투적인 조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과거에 갖지 못했던 한 가지 진실을 전해주었을 뿐입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수첩에 그 좌담회와 그곳에서 본 눈빛들에 대해 썼습니다. 제가 단단히 서 있을 때 비록 잠시일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기댈 곳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후 강태준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애원도 비난도 아닌 아주 짧은 한 줄이었습니다. 나 떠났어. 날 파멸시키지 않아줘서 고마워. 저는 읽고 닫았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원망 때문이 아니라 해야 할 모든 말이 끝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과거를 다시 끌어들이지 않는 것이 제가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친절이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승인되었습니다. 제 팀은 계획대로 일을 진행했습니다. 일은 저를 몰아붙였지만 저 자신을 잃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제때 쉬고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지민이 작은 와인 한 병을 들고 제 집에 왔습니다. 팀장님, 축하해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고마워. 허전하지는 않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가득 찬 느낌이야. 뭐가요? 예전에 내가 갖지 못했던 것들로.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옛사람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가올 여행과 작은 계획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잠들기 전 저는 창가에 서서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이 왜곡되지 않고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도 쫓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현재를 살고 있었고 그것은 충분히 어렵고 충분히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의 마지막 문장을 수첩에 썼습니다. 더 이상 폭풍을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지붕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 되다. 저는 밑줄을 긋고 수첩을 덮었습니다. 내일 저는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계속 나아가기 위해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 여정의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아주 다른 마음으로 깨어났습니다. 더 이상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리는 감각도 방어해야 한다는 불안감도 없었습니다. 잠에서 깨어 창문을 열자 익숙한 방 안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밖의 도시는 여전히 시끄럽고 분주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삶의 중심에 고요히 서서 예전에는 결코 가질 수 없었던 평온함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업무 일은 다른 날들과 같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 팀은 공동의 작업 리듬에 익숙해져 많은 말 없이도 각자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저는 젊은 얼굴들을 보며 그들의 눈에서 신뢰를 읽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으로서의 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일하는 방식을 향한 신뢰였습니다. 그 사실이 제게 그 어떤 직함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점심때쯤 박진우가 함께 식사하자고 했습니다. 프로젝트나 과거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독서, 습관, 장시간 일할 때 에너지를 유지하는 법 등 아주 일상적인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일어서기 전 짧게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많은 것을 겪었소. 남은 것은 잘 살아내는 것 뿐이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칭찬이 아니라 격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후에 저는 분기의 마지막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이메일을 보낼 때 더 이상 초조한 기분은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았고 결과가 어떻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무겁지만 아주 선명한 성장이었습니다. 퇴근 후 바로 집에 가지 않고 인파로 붐비는 거리를 한참 걸었습니다. 저는 서두르는 얼굴들, 나지막이 다투는 연인들, 손님을 부르는 상인들을 보았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마다의 이야기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누구도 완전히 행복하지도 완전히 불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차이점은 자신의 선택을 마주하고 책임질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일찍 집에 돌아와 직접 요리를 하고 잔잔한 음악을 틀었습니다. 휴대폰을 보지 않고 천천히 식사하며 모든 순간이 온전히 흘러가도록 두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책상에 앉아 이 긴 여정 내내 저와 함께했던 수첩을 폈습니다. 첫 장들은 빽빽하고 급한 필체였지만 뒤로 갈수록 글씨는 드물어지고 고르게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장을 펴고 펜을 들었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마치 제 자신에게 말하듯 썼습니다. 나는 부서진 결혼 생활을, 통제당하던 시기를, 가장자리에 서 있던 시간을 지나왔다. 두려워했고 침묵했고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선택은 항상 존재했다. 단지 내가 그것을 직시할 용기가 있었느냐의 문제였을 뿐이다. 저는 펜을 멈추고 심호흡을 한 뒤 계속해서 썼습니다. 나는 누구도 이기지 않았다. 그저 내 삶을 살아갈 권리를 되찾았을 뿐이다. 수첩을 덮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연스러운 마침표에 도달했습니다. 잠들기 전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잘 지내요. 네. 목소리만 들어도 알겠다. 저는 전화를 끊고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생각도 회상도 없이 아주 빠르고 깊게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눈을 떴습니다. 극적인 순간도 긴장감도 없는 그저 수많은 시련 끝에 평범하게 사는 법을 배운 한 사람의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성취였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와 등장인물은 모두 창작된 허구의 내용이며 실존 인물 및 단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이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께 전하는 긍정적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결혼이나 사랑이라는 관계 속에서도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통제할 권리는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둘째, 침묵 속에서의 꾸준한 준비, 지식, 그리고 개인의 규율이 위기의 순간에 가장 큰 버팀목이 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셋째, 해로운 관계를 떠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용기와 자존감의 한 형태임을 보여줍니다. 넷째, 진정한 치유는 복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비롯된다는 믿음을 줍니다. 다섯째, 감정적,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스스로의 삶을 온전히 책임질 때 진정으로 즐겁고 평온하며